오늘은 이제 교과서 49페이지 3.1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거 간단히 말한다면, 오늘은 이제 3.1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할 거지만, 자, 그러면은 전 시간에 3.1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3.1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3.1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먼저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최강국이었던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주장했다고 말을 했잖아요. 이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 조선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제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약소민족에게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자, 그러면은 민족 자결주의는 무엇이냐?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다 결.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민족 자결주의를 뭐 어디서 듣보잡 국가가 주장한 게 아니라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인 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장했다는 거.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큰 희망을 줬던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민족 자결주의가 상당히 큰 희망을 줬고, 이제 이것에 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 뭐 상해에 있었던 중국 상하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은 파리 강화이, 이 파리 강화이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는 상당히 큰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전이라고 불리잖아요. 대전, 큰 전쟁이라고 불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것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대표들이 모여서 파리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던 게 파리 강화회의입니다. 자,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는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것에 대한 뭐 수습이라든가 처리 문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파리에 전 세계의 대표들이 모였고 이제 우리 상해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은 이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의 대표를 파견해가지고 우리의 대표를 파견해서 우리의 독립을 청원하기 위한 청원서를 이렇게 제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3.1운동의 배경 첫 번째, 민족 자결주의가 큰 희망을 줬다. 민족 자결주의가 큰 희망을 줬다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28 독립선언인데 이러한 그 일본에 있었던 한국인 유학생이 2월 8일 날 도쿄에서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돼요. 자, 이것도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민족 자결주의, 그 다음 두 번째가 도쿄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국내에서는 이 고종의 인산일, 그 이제 고종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고종의 시체를 이제 땅으로 묻으러 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날에 분명히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다. 이 고종의 관이 이렇게 운송되는 거를 보기 위해서 조선의 많은 백성들이 모일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만세 시위를 한번 벌이자. 이러한 계획을 하게 되었고, 자,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3.1운동의 시작. 자,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졌다고 해요. 3월 1일 날 민족대표가 태화관이라는 이렇게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졌다고 해요. 자, 원래는 여기 탑골공원 있죠? 우리 민족대표가 원래는 이 탑골공원에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식을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계획으로는. 자, 근데 우리 이제 민족대표들이 좀 우려를 했어요. 고종의 인산인 날, 이 탑골공원에도 고종의 인산일이기 때문에 탑골공원에도 분명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건데 여기서 우리가 독립선언식을 한다면은 큰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태화관이라는 조그만 음식점에서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식을 가졌다고 해요. 여기 나와 있죠. 탁굴공원에 너무 많은 인파가 모이자 과격 시위를 우려해서 장소를 바꾸어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시각 이 탁굴공원에 모인 이제 학생과 시민들은 이제 민족 대표들이 탁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하기로 했는데 왜 오지 않을까라고 계속 기다리다가 이 민족 대표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 우리들이라도 여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자라고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시각 탁굴공원에 모인 학생과 시민, 그러니까 이제 민족 대표들하고 이미 사전에 모의를 했던 학생과 시민들이 있었어요. 탁굴공원에. 이 민족 대표들과 사전에 모의를 했던 학생과 시민 일부가 탁굴공원에 있었는데, 이 민족 대표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냥, 뭐가 일이 잘못됐는갑다. 그러면은 우리들이라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자. 자, 그래서 이 같은 시각 탁굴공원에 모인 학생과 시민은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단 말이에요. 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에 순식간에 수많은 시민이 당연히 합류하겠죠. 왜냐하면은 이때 고종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 고종이 일본으로부터 독살을 당한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울분의 감정도 있었고, 자, 우리가 국권에 강탈당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울분의 감정이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탁굴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이 순식간에 수많은 시민이 여기에 합수하면서 이 서울 거리는 만세 소리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만세 소리로 뒤덮였고,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평양, 원산 등에서도 이제 만세 시위는 이제 퍼져 나갔고요. 자, 그래서 이 서울에서 시작된 탁굴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서울에서 시작된 이러한 만세 시위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더욱더 확산이 되는데 처음에는 학생과 일반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하였는데 여기에 이제 농민과 노동자 계층까지 합류하면서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 그리고 일부의 지식인들, 그러니까 학생과 일부 지식인 시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시작이 되었는데 점차 모든 계층으로 확대가 되어서 농민과 노동자 모든 계층으로 확대가 되면서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것에 대해서 보고만 있지 않겠죠. 자, 일본은 당연히 탄압을 했어요. 뭐 경찰, 군대, 총칼로 진압을 했고요. 총을 쏘고 칼로 찌르고,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자, 그래서 또 우리 민족들이 또 우리 이제 많은 백성들이 옆에 이제 나랑 같이 만세 시위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총칼에 찔러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이런 거를 보니까 더욱더 흥분을 해가지고 시위가 더욱더 격화가 됐어요. 이러한 총칼 진압에 대해서 수그러지기는커녕 쫄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격화가 되었고,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의 뭐 기만경찰, 뭐 군대는 더욱더 강하게 진압을 했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수많은 주민을 학살하고, 이 대표적인 게 제암리 학살 사건이죠. 이 제암리라는 지금의 이제 수원 옆에 있는 경기도 화성의 한 마을인데, 주민을 이제 교회에 모이라고 한 이후에 불을 지르고 총을 쏴서 이 교회에 모이게 한 다음에 그 교회에다 불을 지르고, 그리고 당연히 교회에서 이제 불길이 솟아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뛰쳐나왔겠죠. 자, 그러한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또 죽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제는 이런 식으로 보복성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3.1운동은 이제 해외 동포에게도 전해져 가지고 뭐 만주, 연해주, 일본, 뭐 미국 각 해외에서도 이 만세 시위가 전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운동 처음에는 이제 민족대표가 탁굴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하고 만세 시위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 탁굴공원에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이러면 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태화관에서 하자. 이렇게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민족대표가 했고, 그리고 같은 시각 이 민족대표랑 같이 모의했던 일부 학생과 시민은 민족대표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여기 그냥 그럼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서 탁굴공원에 모인 학생과 시민 일부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래서 이 시위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졌고, 이 또 모든 계층한테도 퍼졌다. 농민 노동자 계층한테도 퍼지고 전국으로 퍼지고, 일본은 이거를 더욱더 강하게 진압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시위는 더욱더 격화되었고, 일본은 더욱더 강하게 진압을 하면서 이 마을에 있는 주민을 학살하는 그러한 보복성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3.1운동의 의의를 한번 봅시다.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첫 번째,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전 세계에 알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식민 통치의 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었다. 이거 이제 다음 이제 수업 때 말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단 통치였죠? 무단 통치? 여기 배웠죠? 헌병 경찰을 동원한,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한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실시했다고요. 무조건 강하게 때리고 진압하고, 대표적인 게 직결 처부권이라고 있죠. 직결 처부권 대표적인 게 어떠한 그 재판을 거치지 않고 헌병 경찰이 자의로 판단을 해가지고, 자의로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조선 백성들을 몽둥이로 때릴 수 있는 직결 처부권 같은 게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강하게 진압했던 이러한 무단 통치에서 이 조선의 백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뭐라고나 할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 몽둥이나 매로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자, 그래서 이 교묘한 문화 통치로 바꿨던 거죠. 그러니까 살살 달래는 통치로 바꿨던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또한 3.1운동은 중국 외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당시 이제 중국도 어떠한 그 서양 세력이라든가 그러한 나라에 뭐 이렇게 속박받아서 살았던 그러한 시스템이었는데, 자, 이 중국 등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이 있었고, 대표적인 게 뭐 오사운동 같은 거 있는데, 이거는 뭐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면 돼요. 3.1운동이 중국 등 외국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자, 그래서 왜 수립이 되었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할 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말할 거지만, 이 3.1운동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모든 계층, 그리고 모든 지역으로 확산이 됐지만, 결국엔 실패는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었고, 모든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어떠한 그 통일된 지도부가 있었더라면, 이러한 3.1운동의 모든 계층,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갔던 이러한 힘을 적절히 이용해서 우리의 독립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건데, 이게 안타깝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통일된 지도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 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임시정부의 수립, 이제 여기 또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봅시다. 50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이제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 민족의 독립운동을 이끌고 갈 통합된 지도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 말할 때 설명했죠. 이게 모든 지역, 그리고 모든 계층으로 아주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러한 3.1운동의 힘을 조금 더 통합된 지도부, 이론적인 힘을 가진 통합된 지도부가 있었더라면 이 3.1운동의 힘을 적절히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독립운동에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건데, 이러한 아쉬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통합된 지도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여기 연해주에는 대한국민회의,
여기 연해주에는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국내에는 한성정부 이렇게 수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해주 여기 블라디보스톡 대한국민의회, 대한국민들의 의회, 대한국민들의 의회, 그래서 대한국민의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는 이제 한성정부. 옛날에는 서울을 수도 한성이라고 불렸죠. 한성, 수도 한성. 자, 그래서 한성정부. 그 다음에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통합된 지도부가 필요한 거지. 통합된 어떤 이론적인 지도부가 필요한 거지. 또 이렇게 다양한 또 임시정부가 필요했던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양하게 세워진 임시정부 간의 통합 논의가 진행이 돼요.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통합에 대한 내용인데, 자, 각지에서 여러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정부를 세우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정식으로 탄생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상해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가 탄생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상하이가 아무래도 그 일본의 영향력이 조금 더 덜 미치는 곳이니까 조금 더 이 러시아 이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인데 이 러일 전쟁에서 어쨌든 러시아가 졌잖아요. 자, 그래서 일본이 여기도 압박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당연히 한성은 지금 조선 땅 한반도는 일본이 이제 이미 우리의 국권을 강탈했으니까 여기는 좀 어렵고, 자, 그래가지고 가장 괜찮았던 곳이 바로 여기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상하이에는 이 프랑스를 비롯해서 각국의 공사관이 위치해 있었다고 해요. 각국의 공사관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외국 국가들의 공사관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여기에서는 함부로 막 무언가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함부로 무언가를 한다면 여기에는 수많은 외국 공사관이 있고 그 수많은 외국인들의 눈에 안 좋게 비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블라디보스톡이나 여기 한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상하이가 그나마 낫지 않겠냐. 그리고 각국의 수많은 공사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우리의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에도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냐.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상하이에서 우리의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를 이동희를 선임하였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역사상 의의를 따져본다면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제 정부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 정부. 이것도 잘 기억합시다. 자, 그럼 여기 아래 한번 볼까요? 자, 위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구한 정치 형태. 자,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어떠한 왕이나 귀족들, 양반들 중심이 아닌 이 대한제국의 백성으로 조직한다. 주권은 인민한테 있다.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모두 다 평등하다. 자, 그리고 뭐 입법권, 법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의정원, 행정권은 국무원,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 이것도 상권 분립의 원칙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추구한 정치 형태, 상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정 정부, 상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제. 자,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헌법에서 국민주권, 상권 분립의 원리가 나타난 조항. 자, 2조에 있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 자, 그래서 2조의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5조에 여기 아까 말했죠. 상권 분립의 원리가 나타나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임시정부의 활동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임시정부의 활동까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임시정부의 활동. 자, 임시정부가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자, 국내에서 전개되는 독립운동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려고 하였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이 임시정부가 나왔잖아요. 3.1운동 때도 뭔가 체계적이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했다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떠한 그 이론적인 통합적인 지도부를 중심으로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건데, 우리가 독립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건데, 이러한 아쉬움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렇게 국내에서 전개되는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는 연통제와 교통국 이런 거를 마련해서 국내와 긴밀하게 연락하였다. 연통제와 교통국 이런 거를 통해서
국내와 긴밀하게 연락하였다. 이 연통, 교통, 이 뭔가 통하다의 의미가 있거든요. 통하다. 자, 그래서 이러한 걸 어떠한 연락 시스템을 통해서 국내랑 통해서 연락을 했다. 연통, 교통, 국내와 통하게 연락했다. 자, 그래서 연통제 한번 볼까요? 연통제는 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한 비밀 행정 조직으로 정부의 문서, 명령 전달, 군자금, 송부 등을 담당하였다. 자, 교통국은 임시정부의 통신기관이었다고 합니다. 통신기관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 연락 업무 이런 거를 맡았다고 해요. 자, 이게 좀 이거를 따로 구분해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국내와 국내외, 이 국내와 해외를 긴밀하게 연락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본다면 이 교통국이라는 거는 어떠한 그 정보 수집, 분석, 연락 이런 거를 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우리 국정원 같은 있죠. 국정원, 미국의 CIA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국정원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연통제라는 거는 이제 국내와 그리고 이러한 상해를 연결하기 위해서 설치한 비밀 행정 조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교통국은 어떠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 같은 역할, 연통제는 어떠한 국내와 그리고 이제 상해를 연결하기 위한 비밀 행정 조직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연통제나 교통국은 국내와 긴밀하게 연락하기 위해서 만든 것. 하지만 교통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원 역할에 가깝고, 연통제는 어떠한 국내와 중국 이 상해 임시정부를 연결해주는 어떠한 비밀 행정 조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독립공채. 여기 이제 독립공채가 아래 나와 있네요. 이 독립공채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좀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 이제 공적인 채권이라고 하는데, 채권이 이제 돈을 빌리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독립공채라는 거는 자, 이제 돈이 많은 사람한테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좀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해서 돈을 빌리고, 그리고 우리가 독립을 맞이하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거니까, 독립을 맞이하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때 이 독립공채를 갖고 오면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후이 쳐서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독립공채, 자, 독립운동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발행하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신문을 발행해서 국내외 동포에게 독립운동의 소식을 널리 알렸다. 자, 그래서 이제 연통제 교통국 만들었고, 독립공채 발행하였고, 그 다음에 독립신문 만들어서 우리의 독립 소식을 국내외 동포들한테 널리 알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가 우리의 독립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외교 활동에도 힘을 썼다고 하는데, 자, 외교 활동에도 힘을 쏟았다고 하는데, 먼저 이 파리 강화회의에 또 대표를 파견해서 독립청원서를 각국 대표한테 발송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외교 활동을 했느냐? 첫 번째,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파리 강화회의 이거 아까도 봤었죠? 파리 강화회의 여기서 봤었잖아요. 여기 이 파리 강화회의가 하루 이틀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꽤 오랫동안 몇 달 동안 했던 거거든요. 몇 달 동안. 왜냐하면은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큰 전쟁이었잖아요. 이 전쟁의 어떠한 전후 처리 문제, 전쟁 이후에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거니까 몇 달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거고요. 자, 이러한 또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가 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파견해서 독립청원서를 각국 대표에게 발송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미국에 있죠. 미국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했어요. 미국에 구미위원부라는 것을 설치해서 이 미국 땅에다가 구미위원부라는 걸 설치해서 미국의 정치인들과 긴밀하게 연결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좀 힘을 써달라라고 이런 식으로 외교 활동도 했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임시정부가 지도자 사이의 이념,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대한 방법,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 사이의 이념과 독립운동의 방법, 즉 외교 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은 무력 투쟁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좀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큰 성과는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외교 활동이 생각보다 성과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외교 활동을 그만하고 무장 투쟁으로 나가자. 자, 이러한 의견 차이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임시정부가 한때는 쪼개지기도 했어요. 쪼개지기도 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우리가 해방되기 전까지 독립을 위한 활동을 줄기차게 이어나갔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임시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많은 독립을 그 독립을 맞이할 수도 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제 나중에 임시정부가 어떤 식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후에 활동을 했는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마지막 또 독립운동 마지막 파트에서 좀 보면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해방되기 전까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그러한 점에서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제는 허가제 회사령을 공포해서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장려하였다. 이 허가제 회사령, 허가제였죠. 허가제. 회사를 설립하려면 일본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맡아야죠. 근데 허락을 안 해줬죠.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이 허가제 회사령을 통해서 억제했다는 거죠. 자,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렇죠.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러한 28 독립선언과 그리고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3.1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아니죠. 3.1운동의 결과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왔던 거고요. 이거 맞는 말이고요. 헌병경찰을 통합하여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실시했죠. 무단 통치. 자, 그리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을 했고요. 자,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 3가지. 교통국. 여기 나와 있네요. 교통국, 그 다음에 연통제, 그 다음 여기 독립공채 이렇게 있네요. 독립공채 이렇게 있네요. 독립공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은 좀 오래 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문화통치,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실시한 이 무단통치에 대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수고했고 구글 클래스에 있는 과제까지 잘 제출해 주세요.